김해 썰전! 또 김해 썰전 우리 4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같이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핫쌤입니다. 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는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로 굴러 들어와서 아직도 구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김해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굴러온도. 천지를 모르는 이경우입니다. 예, 가면 갈수록 장류가 더 좋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요. 뭔가 막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에 트위터 코리아에서 발표한 게요. 뭐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 들어가. 예, 그게 트위터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사실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한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차명계좌. 예, 이건희의 차명계좌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창원터널입니다. 창원터널 화재 사건. 또 다섯 번째가 평창올림픽. 또 여섯 번째가 고 김주혁 씨. 또 일곱 번째가 도시가스가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9.3%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잘된 일이죠. 세계 뉴스고 송송커플하고 이승기 제대는 파묻혀버렸네요. 빅뉴스인데 본인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 중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인데 창원터널 화재 문제 얘기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통에 불이 붙어서 마치 무슨 폭탄처럼 그게 날아가면서 반대쪽까지 튀었답니다. 그래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사를 입고 뭐 차가 한 10대 정도 전소되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고들이 왜 끊이지 않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는가? 네,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사고가 바로 이 장소에서 과거에 있었답니다. 이 창원 저희 위험한 좀 위험한 길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예. 그런 안 하고 싶은 주제인데 이건 최악의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뭐 연세 많으시고 차는 많이 노후되고 뭐 그다음 중량 초과에. 그렇죠. 또 드럼통도 그냥 싣고 이래 고정도 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3살 먹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죠. 예. 그분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자기 차를 줬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머니가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도 그게 있고. 저희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시간대에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제 주변에 누구는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장유에 산다 그러니까 혹시 멀리서 이 사고 혹시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 앞에 지나갔다 그 시간대 앞에 지나갔다는 사람들 있고 그 불이 난 다음 장면을 바로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사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문자 받으셨죠? 네네. 문자는 1시간 1시간 반 넘었어요. 그래도 김해는 창원보다 10분 빨랐더라고요. 10분? 예,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어서 후진해서 나오셨답니다. 앞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거의 1시간을 그 안에서 막혀 있던 분도 계시고, 이번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조례도 제정했죠. 네네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문 보도가 났지만 그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이 10월 말 그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네네. 이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에는 652개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33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58개소에 초등학교 쿨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만 있지 나머지 100인 이상 상당수의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학생들 가방 뒤에 30 그거 딱 예. 하고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속도, 아이들. 속도 제한하고.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아예 근데 30이라고 이제 뒤에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거죠. 그럼 슬픈 거죠. 다 알아서 그거 해야 우리 되는 거죠. 학원 차량 뒤에다가 30을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차량 뒤에 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사람은 애들이 그 30을 달고 다닌다는 거는 좀 마음 아프죠. 예, 마음 슬프죠. 아프죠. 네, 그래서 아니 노란 그 버스들이 진짜 차선 2개를 물고 정차해가지고 애들을 싣고 태우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자체가 이제 안전이라든지 애들 안전 의식이 없었어요. 예,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 안전 교육.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납포되었다가 돌아온 흥진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21일 새벽 1시 30분께 동해에서 조업하던 38톤급 보고잡입니다. 보고잡이 어선인 흥진호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었다가 일주일 후에인 27일에 돌아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예전 정부와 환희하게 다르다. 이게 사실은 어부들이 잘못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냥 무사하게 온 거거든요. 이런 일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이 사건을 확대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덜추어내어서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 전부 다 무사하게 다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청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그리고 조용하게 잘 이끌어온 것도 현재 정부가 잘 해온 것 같아요. 가만 제 생각에 과거에 잘못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 북에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 뭐 돈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외교를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북한에서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어부들이니까 그렇게 풀어주게 됐고 또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도 이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좀 문제를 좀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 연설하실 때도 앞에 7일간의 행적을 밝혀라. 아이 너무 초딩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과거에 우리 저희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상 교육을 받고 내려온 어부들한테 인질로 잡고 있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걸 또 어떤 빌미를 잡았고 틀을 잡아서 또 이슈 한다는 자체가 그냥 저렴하죠. 우리 국민 무사하게 잘 살려서 데리고 왔으면 그 더 이상의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들하고 한국일보하고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밝히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렇죠. 처음에 선장도 자기들이 불법하지 않았다고 막 우기다가 결국에 합동조사소에서는 어제 발표가 났어요. 우리가 사실 흔히들 그렇게 한답니다. 네네 많이 그런 어떤 GPS 딱 끄고 그냥 넘어가서 많이 잡아오려고 욕심을 낸답니다. 거기가 도로 안 잡으니까 굉장히 어획량이 많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여기를 너무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공동 의료 구역으로 하자. 남북한이 공동 의료를 하도록 하고 중국이 안 쳐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 침공만 막으면 우리끼리는 그냥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후 이야기에 너무 좀 졸렬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게 조금 약간 가슴 아프죠. 대꾸 할 그 일말의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 어쨌든 좋았던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문제 푸는 거하고 북한 문제 이렇게 흥진호 어부들 푸는 거는 따지면 이게 쾌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자랑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을.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입니다. 네. 손으로 뛴다는 거는 주로 이제 타자를 쳐서 글을 많이 쓴다는 거고 발로 뛰는 거는 현장을 많이 달려간다는 참 우리 의원님이 그런 뜻으로 보좌관이 없으시구나. 예예. 손으로 직접. 예. 네. 특수 활동비를 조금 어디 받으시면 네, 받으면 보좌관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서. 예, 오늘 소식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김병곤 열사의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23일 날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김병곤 열사 기념사업회의 중요한 논의들을 했는데요. 약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김병곤 열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김해 지역에는 친척들이 많아요. 김해 김씨 상당히 그 한림면에 유명하게 세를 이루고 살았던 집안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후배 얼마 전에 김오랑 참군인 김오랑 추모회를 만들었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흉상을 세웠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멀리서 진관 스님이라고 아주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신 진관 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20분이 오셔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미 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니까 정작 중앙에 사업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달 말에 이제 평전이 나옵니다. 그 평전 나오고 출판기념회를 김병곤 평전 예 그렇게 해서 나오기로 되어 있고 그쪽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김병곤 열사께서 김해 한림면 퇴은 불학 출신으로서 한림초등학교 부산에 있는 개성중학교 그리고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렇게 다니신 분인데 그 정작 이 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김병곤 열사님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1980년 그때 직접 보셨군요. 예, 봤습니다. 사진으로 저 봤는데요. 그게 이제 옥중에서 찍으신 사진들인데 옥중에 계신 분 같지가 않으세요. 얼마나 이렇게 여유 만만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깜짝 놀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이분이 민청학령 사건으로 그 검사의 사형 선고를 구형을 받습니다. 예. 거기서 봤던 사람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파래지기는커녕 봄같이 싱글거리는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우렁우렁한 목청이 재판정을 흔들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라는 영광스러운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잃을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뒤에도 굉장히 그 어려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항상 이러한 큰 인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3년생으로 태어나서 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7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 지역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모여서 첫째 김해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추모 기념물을 세우고 이분에 대한 그 연구, 학술, 문화 이런 내용들을 발표 이런 거를 해서 김해 시민들과 함께 이분을 함께 기리자. 이게 이번 그 모임에서 결정이 다 되었고요. 추모 기념물의 규모, 장소도 그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다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민청학령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화 투쟁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이고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연루됐던 많은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윤태, 이해찬 전 총리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김병곤이라는 인물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근데 김해에 사는 우리가 이분들을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요. 김해가 민주화의 아주 깊은 뿌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좀 이 추모 사업이 진전된 데는 첫째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김해에서 이런 반유신, 박정희 독재 활동을 했던 분을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추모 사업을 하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변화. 예, 그리고 김경수,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시장님도 도와주시고 어떤 이런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념사업회의 위원장을 배병돌 시의회 의장님이 맡기로 했고 두 국회의원은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관 씨가 사무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용이 정해지고 평전 출판 기념회 및 강연회 그리고 추모 기념물 건립 이건 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연이어서 겹치니까 10월 말에서 11월 넘어올 때 진짜 많았죠. 그 문제는 이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가보면 주관하는 단체와 시장 시의원들 등 내빈들하고만 이렇게 있고 정작 이 참여를 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시민들은 너무너무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스텝의 숫자가 더 많고 관람객의 숫자가 작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 하는 거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아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거로만 아무 효과도 없어도 그냥 계획했으니 하자. 그렇게 막 그냥 예산이 막 집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손실이 있는 것 같아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마을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를 아는 분도 별로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김부겸 장관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는 관람객 쪽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막 다른 행사들이 막 터지니까 시민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러니까 뭐 또 행사 오시는 내빈들도 막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바쁘시겠어요. 이게 좀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안일한 생각이지 않나. 정말 현장의 소리를 못 듣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참석도 하고 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가는 사람 입장에서 가보면 너무 썰렁하다. 어제 진영 단감대회는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진영 사람들한테는 축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단감 축제가 대표 축제니까 어제 의자를 3,000개를 깔았다는데 다 못 앉았어요. 저희 주변에 그러니까 한 5,000명 온 것 같은 지인들도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요. 진영 단감 축제. 그런 거는 좋은 현상인데 김해 수렁원 시민의 종 고분박물관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이번에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문제였어요. 원래 마을 기업 공동체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자원봉사자들만 100명이 넘게 오고 거기 다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알려야 되고 이게 제일 축제 그거로 돼야 되는데 뭐 같이 다 겹쳐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효과를 못 봤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의원들한테 무상급식을 이제 제대로 할 거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상남도 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무상급식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90%가 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무상급식을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느냐 하고 질문지를 보냈는데 대답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대답을 한 55명 중에 7명만 대답을 했다고. 그 중에 자유한국당은 1명만 대답하고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국민당, 정의당 이분들이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바뀐 걸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에요. 김해의 출신 도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국민당 1명만 했네요. 김해 출신 도의원이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자유한국, 1명이 국민당인데 국민당 1명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같이 알아야 될 게 그동안에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이 무상급식 재원 분담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의 분담을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대 4라는 도교육청 3, 도의회 3, 그리고 각 시군 4 이렇게 좀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도지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한경호 군안대행이 좋다 그러면 3 하자. 그리고 교육청도 3 하자. 그리고 각 시군이 4 한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는 전체 도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큰 부담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분담을 적당히 해서 합의를 했는데 경상남도의회가 이렇게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했던 도의회가 야 우리 말 안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우리 도의회의 말을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도의회가 또 개입을 해서 4대 2대 4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랬던 글을 보면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3에서 2로 줄인 거죠. 3에서 2로 우리가 좀 더 작게 내려고 도가 또 작게 내려고 줄이면서 이렇게 중간에 좀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대 2대 4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지켜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밥 갖고는 더 이상 장난 안 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특수활동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김해 역성지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봉황동에 약 한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요. 어머니들이 김해에서 최초로 자발적으로 세운 민립 복지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들이 세울 때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해 여성회관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해 여성회관으로 세우려는 이 어머니들이 막 다니면서 개도 모으고 갯돈을 모으셨다고요? 갯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막 활동을 하고 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땅은 어머니들이 샀어요. 사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건물도 그 땅을 그냥 담보로 건물을 지었으면 더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성을 유지하되 시 예산, 시 재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1982년인데 이 82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운영되어 온 이 김해 여성 복지회관이 지난 10월 30일 날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라는 후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35년을 돌이켜보고 상당히 뜻깊은 그런 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김해 지역의 여성들의 최초의 민립 여성회관이라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어머님도 이때 참여를 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때 함께 참여를 그러신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소상히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김해 여성 26명이 5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부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정말 애쓰셨다. 근데 초기에 그렇게 움직였던 분들이 이제 생존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어머니 외에는 생존한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우리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고 여성 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미 김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한 10년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행복한. 35년 전이니까 벌써 한 세대가 넘어갔죠. 자 이분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김해시정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3부 시간입니다. 우리 김해 신공항 확장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 기회가 되면 시민대책위원회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짤막하게 그 방향만 말씀드리자 그러니까 제가 김해시의회 대책위원회에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11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청으로요? 부산시청으로 그 시민대책위원회와 시의회 대책위원회가 함께 가서 부산시청 앞에 가서 부산시장은 각성하라
하고 시위를 하고 난 뒤에 부산시장과 정식 면담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해 사람들이 소음 문제로 김해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부산시에서 많은 학자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나왔죠. 성명서를 네, 발표했습니다. 예.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김해공항을 가지고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 소음도 많이 나고 24시간 안전해야 되는데 24시간 안전한 공항이 못 되고 그냥 밤에는 운영도 못 하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그 공항이 될 것 같으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 발표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일찍 서병수 맞습니다. 시장이 그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뭐 의도가 예, 이건 김해공항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덕도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 수수다 하고 굉장히 그 격앙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자기가 예전에는 가덕도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던 시장직 걸지 않았어요? 예, 시장직을 걸고 했다고 해놔놓고는 지금은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결정장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장애 플러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장애, 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3일 날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예, 그래 가서 부산시청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순서는 국회와 국토부입니다. 네, 아무래도 예,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피해 소음 대책이 완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초점인 것 같고 또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활주로의 세 가지 대안도 국토부에 이렇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해 지역의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걱정인 게 결국 그 활주로를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리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소음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부산 남쪽 그 강서구 남쪽에 사는 명지 녹산 사람들한테 또 이게 소음이 갑니다. 그게도 다 사람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 가지고는 답이 잘 안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경남도로서는 무조건 뭐 이렇게 반대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해공항의 승객이 올해는 사드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도 많이 여행객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1,500만이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신공항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리공단에서 했던 그 용역에 보다 그 전망치보다 3년이나 앞당겨지게 되는 거고요. 2025년이 되면 그 이제 화물 말고 여객이 1,816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 내년이면 1,800명이 넘어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뭐 조금 확장을 하거나 활주로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미봉밖에는 되지 않고 결국에는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특히 중국의 경제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물자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중에 특히 부산, 경남, 제주 이쪽으로 오는 정말 많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해내면 결국은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인천, 서울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경제적인 그 성과를 그 중부지방에 보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13일이라고 그러셨죠? 11월 13일. 11월 13일 오후 2시 우리 부산으로 부산시청 앞에 가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가셔서 그곳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촉구할 겁니다. 민선 지도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첫째로 해야 되거든요.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을 너무 내세우네요. 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김해 신공항 문제는 저희가 매회마다 좀 다뤄서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4부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교육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에 당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입한 후에 2010년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확산되어서 지금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혁신학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적인 공동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입시와 경쟁보다는 진로와 전인교육, 또 협력으로 함께 배우는 교육을 내세우며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셔서 이 혁신학교, 다시 말하면 행복학교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해 복민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장류 엄마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소녀감성 아줌마 대표 오지아라고 합니다. 복명중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복명중학교에 들어간 지는 2년이고요. 네. 복명학교는 행복학교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초창기에 행복학교 신청을 하고 주도했던 선생님은 저가 아니고요. 다른 분이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을 시작하시고 자유학기제를 통해 하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행복학교를 쌤 구성진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서 신청해서 지금 3년째 들어온 학교입니다. 제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했던 건 벌써 이제 제가 학부모가 되기 이전에 네네. 8년 전에 이제 아는 분이 혁신학교 경기도 쪽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처음 듣고 뭐지 했다가 EBS 교육에서 또 이제 혁신학교 관련된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우연히 김해 여기가 이제 행복학교 지구로 네네. 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가 행복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강희 시의원님과 함께 장학사님을 찾아뵙고 했는데 네.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제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기 의지가 강하신지 안 하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제 이 행복학교 자체가 민주적으로 아이나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학교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푸시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학부모가 무조건 요구를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건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그런 동참을 이렇게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몇몇 엄마들하고는 일단 의견이 맞아서 행복학교를 하면 좋겠다 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이제 좋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원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이 업무가 기본적으로 저는 한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지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에 대한 담임 및 생활 지도를 해가지고 학교의 학생이 예절이라든지 공동체 생활하는 예절을 가르치는 생활 지도라는 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행정 업무 가지고 그 업무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 부모님 세대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행정 업무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학교 체제로 좀 약간 관료제처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복학교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 행정 업무를 최대한 교사에게 부담을 줄이고 생활 지도하고 수업에 중심을 둔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혁신학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학교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죠. 곧 좀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면 일본이 심어놓은 교육 제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그 체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체제를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꽤 오래된 걸로 시작됐다지만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그 강도나 일의 강도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학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그렇죠. 하던 일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애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부담이냐면 이 학교에서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움을 요구하거든요. 배움이라 하면 자기들은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수업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자치적으로 뭔가 하기를 요구하고 부모님들도 가만히 그러니까 애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학부모님들에게 와서 같이 하자, 동참하자, 의견을 제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소수의 분들은 뭐 이상적이지만 그 시간적으로 우리는 여유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많은 그게 기로에 나 있는 거죠. 이게 선택하면 좋아 보이지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감, 활동이라든지 그 학생이다, 그 교사이다 모두 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각자가 좀 더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학교에 맡겨두면 된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는 게 혁신학교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 의원님께서 그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를 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는 많이 봐왔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성공적인 사례들은 어땠는지 잠깐 어떤 요인이 그것을 성공스럽게 만들어가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네. 이제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학교가 그 시흥시의 장곡중학교거든요. 그 장곡중학교에 얼마 전에 그 근무했던 분이 김해에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동참을 하거든요. 적극 동참하고 학부모도 자주 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 복명중학교는 김해에서는 가장 그 성공적으로 행복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학교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나 선생님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하니까 그거는 경험이나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학교가 행복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저도 대청중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1년 정도 행복학교가 1년 정도 운영되고 난 다음 작년부터 제가 학교에 근무를 해서 뭐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그러더라도 들은 말씀을 얘기로는 일단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일단 배움의 공동체라는 수업을 좀 선생님들끼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학생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한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유학 퀴즈를 통해 가지고 수업의 변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활동을 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선생님들도 괜찮다라고 공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신청하는 행복학교 신청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제 그 이전에 대청중학교에 계실 때랑 지금 복명중학교 오셨을 때 수업의 준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도 배움의 공동체 해가지고 배움 중심 수업을 개인적으로 대청중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청중하고 복명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저 혼자서 수업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학생과 배움 중심 가려면 내 혼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과 나눴다면 지금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있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뭐 지역 탐방 프로젝트라든지 2학기 되면 저희들이 1, 2, 3학년 공이 지역 탐방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힘을 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박람회 같이 지식시장 박람회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 전체에게 공개를 하는 자기가 탐구하고 조사하고 실천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궁금한 게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배움의 공동체 방식의 수업을 하다가 이 학교로 오셨다는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를 일부러 알고 찾아오셨는지 아니면 선생님들 간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렇게 좀 모이자 이 학교로 좀 모여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예, 기존에 행복학교를 1년 하고 있었을 때 저도 학교가 만기가 돼서 뭐 집이 장유라서 장유 근처에 알아보고 가려고 했다가 행복학교에 자리가 원래는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리가 있다길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오라 해서 그냥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엄마들끼리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학기제가 있고 또 애들한테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의논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초등학생이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애들이 선생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없는 뿐더러 엄마들 역시도 선생님들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학부모 운영위원회조차도 뭐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뭐 장학사님은 선생님들을 섭외를 해라 선생님께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사전에 뭐 어떤 분이 이 학교를 원하는지 뭐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선생님을 찾아뵈야 되는지 무조건 아무 선생님이나 붙잡고 행복학교에 관심 있으세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 그게 일단 요즘에 도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뭐 연구학교라든지 행복학교라든지 어떤 사업을 신청하게 되게 되면 구성원에 어떤 사업별로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작은 거는 50% 이상, 조금 많은 퍼센트 요구하는 건 8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먼저 동의서라고 합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동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뭐 행복학교로 치면 행복학교가 열실하게 필요한 학교다라고 구성원들이 동의가 될 정도의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구성원이 우리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뭐 아니면 학생이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 학교는 이거 안 해줘요?라고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학교를 좀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끼리는 좀 논의를 하고 지금 교육청에 행복학교 지원센터가 아니 있습니까? 네네. 거기에 가면 선생님도 계시고 장학사도 계시고 하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좀 우리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하고 연락처도 묻고 그런 분들 찾아서 그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기존에 교사가 했던 역할 3가지가 있다면 그 3가지에서 하나를 드러내고 2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구호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이 방향이 옳다고는 다 알아요. 옳다고는 아는데 여전히 행정 업무가 실제로 과다하게 중심에 놓여 있는 체제 쪽에서 그걸 하자고자 하면 기존에 있는 일에다가 더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바꾸지 않고 새롭게 얘기를 받아 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과부하 걸려서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는 일단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좀 업무 경감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도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춰두고 먼저 시작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는 일단 교사가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이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저희들 업무를 대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조절을 한다 해도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려고 하면 행복학교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확신이 없는 거죠. 많은 학교에서 이게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그렇게 업무가 배제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건지 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내가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하는 방식하고 다른 형태로 이제 교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준비해서 좀 들어간 상황인데도 여기 안에서 구성원들과 조금 힘든 면모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바뀌었을 때의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교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교사들이 생각보다 쉽게 용기 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해 지역이 그 행복학교 지구로 선정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첫 토론회인데 저는 앞으로 이런 토론회를 그러니까 행복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꾸릴 수가 있는가 하는 토론회를 지역별로 좀 예를 들어 장유 지역, 진영 지역,
뭐 김해 구 시가지 지역 이렇게 몇 군데로 해서 좀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요청도 좀 하고 참여도 좀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기서 좀 덧붙이면 네. 예, 김해 지역의 교사들은 꽤 조금 열려 있는 상황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배움 중심 수업이라든지 뭐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교사 네트워크 뭐 연구 모임들 통해 가지고 좀 많이 그 부분들에서 공부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시작하는 게는 실제로 뭐 창원 인근의 창원이나 부산권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적 환경이 그러니까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 속에서 쌤들이 좀 자각을 해서 좀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이렇게 규합을 하고 힘을 합치려고 하려고 할 때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열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팍팍 고속도로처럼 확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없는 노력이 상황입니다.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또 오랫동안 됐으니까 이거를 뭔가 바꾼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사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이 이제 3만 명이 넘는데 엄마들한테 이 행복학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행복학교 있는지 자체를 모르다가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김해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은 사실 교육이란 게 사실 철학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 학교 교장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요 하니까 저는 그냥 상록수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의 깊은 의미가 뭔지는 저도 이제 그렇지만 뭔가 사람들 생각을 바꾸고 계몽을 하고 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도 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무리를 해서 뭔가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많고 이제 저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행복학교에 대해서 꾸준히 알리고 또 이제 주변에 정말 관심이 있는데 모르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의식을 그렇죠. 생각하는 걸 그런 먼저 저변 바꿔가는 작업들이 게 있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충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시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커다란 업무 중에 한 부분들은 좀 덜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학교로 해가지고 그냥 마냥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는다. 뭐 또 자유학기제를 해가지고 애들이 뭐 그냥 평가 없이 학교에 와서 놀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모든 학교의 모든 활동은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육 활동에는 배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밑에 철학이군요. 철학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는 2년째지만 뭐 3학년 작년에 담임을 3학년을 해서 지금 고1에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 학생들 중에서 그죠? 뭐 모두가 다 만족하게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꽤 많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배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체득한 그 학생들이 곧 그 힘을 공부할 수 있는 힘, 학습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서라도 뭔가 힘을 내서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 혁신학교라고 불리는 그 학교들은 대부분 그에 기초해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제시한 저희 교사들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든지 2009 개정교육까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핵심의 뼈대는 이제 학생들의 힘을 길러주는 역량을 키워주자라고 어차피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들을 엮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라는 것이 그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행복학교는 완전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살펴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뭘로
집중해서 애들에게 전달해 줄 거냐라는 관점을 쌤들끼리 논의하면서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의견도 받아가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저희는 행복학교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유와 유라 지역은 특별히 이 학령기에 학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예, 그렇죠.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또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실도 좀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행복학교에서 필드에서 계신 선생님을 처음 뵙고 얘기를 그렇군요. 들었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이제 행복학교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기회가 다른 엄마들한테도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그렇죠. 뭐 이번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행복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피드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셔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고 또 좋은 사례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또 그 부모로서는 또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 좀 같이 소개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강좌 이제 마지막 강좌 때가 됐습니다. 네네, 벌써 11월 9일이 마지막이네요. 네네. 그 동안에 세 번의 강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현재는 네 번째가 남았습니다. 그 지난 세 번 강좌를 우리 들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천지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기분으로 어떤 뭐 사명감이나 어떤 꼭 필요성에 의해서 찾아간 건 정말 아니었는데 어떤 새로운 모임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서 참석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어떤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걸 참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교육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관심 없었던 부분이 저절로 내 의식 구조가 바뀌어가면서 너무 필요하다, 좋았다. 뭔가 어떤 우리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내 혼자만이 알고 어떤 가까운 데 모여있던 몇몇 분들만 이래 알고 있는 듣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이지 않았나. 좀 이렇게 그렇죠. 주변에 알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마지막 해라서 제가 또 알 기회가 없네요. 저도 뭐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냥 그 글 속에서만 알아서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시민권 뭐 그 말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싶어서 강의를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들어서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을 또 계획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 그래서 참 좋은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9일 날 그 네 번째 강좌를 딱 들으시면 일단은 한번 이렇게 완기를 지어주는 좋은 강좌를 들었게 될 겁니다. 그 부산대 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황한식 교수께서 지방분권 개혁과 시민주체 육성의 과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 시대에 지방으로 분권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시민주체가 육성돼야 된다. 그 여러분들이 깨달은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뜻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 네 번의 우리 강의입니다만 이 시민권 제대로 들여다보기, 이 민주시민 교육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1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해시기 안에 2기, 3기, 4기가 계속되어서 그런 씨앗이 되는 것으로 되면 우리가 참 좋지 않을까. 우리 김해 외동에 한글 기념관이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의 학자이신 이윤재 선생님하고 허웅 선생님을 기려서 20억을 투입해서 지상 2층 규모를 내년에 완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이윤재 선생님이나 허웅 선생님은 한글 보고 우리말 사전 편찬 뭐 이런 거에 저희 다 배웠던 분들이
김해 분이세요? 우리 지역 분이세요. 저도 제 초등학교 선배이세요. 두 분 다. 김해 동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00년 넘으시네. 동강초등학교 역사 깊네요. 그렇군요. 네. 동강초등학교는 1898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그 사립학교로 만들어져서 일제시대 공립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예전에는 뭐 김해 보통학교, 그런 식으로 뭐 이러다가 이제 심상소학교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다가 동강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초기에 이윤재 선생님과 그 뒤에 허웅 선생님 두 분이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특히 이윤재 선생님은 그 한글학회 사건으로 일제시대 때 1943년에 옥사하신 분입니다. 옥고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대표적인 한글학자이고 독립운동가고 민족 지도자죠. 이분이 김해 보통학교 시절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한글 보급운동을 하다가 1929년 김해에 와서 김해 지역의 후배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의 한 100명 가까이를 모아놓고 한글 강좌를 합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을 제가 찾아서 마침 거기에 참가해서 한글을 배웠던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사진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 줘서 그 사진을 복사를 해서 이번 김해 시사 편찬에 제가 드렸는데요. 1929년에 김해 오셔서 그 수로왕릉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동아일보 김해 지국 주최 한글 강좌 이윤재 1929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동아일보 지국장이 배종철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김해 역사에 남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주최한 그 강좌에 이윤재 선생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강좌를 했거든요. 그분이 유명하고 그리고 허웅 선생님은 그 다음 세대 분이긴 한데 지난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서 한글 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분이 또 김해 동상동 출신이고 동강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해는 이윤재 선생님과 허웅 선생님 두 분의 그 훌륭하신 이 한글 학자이자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한글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이번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기념관의 장소가 김해시 외동 1261-5번지입니다. 이게 그 나비공원입니다. 나비공원. 그 나비공원 안에 이윤재 선생님의 그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까지 2층 건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규모로 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들이 좀 잘 되면 또 우리 김해 안에 또 다른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우리가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더 알차게 또 우리 지역 안에 속속들이 좀 뭔가를 좀 찾아내면서 우리 지역 얘기들 또 계속해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천지님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을 우리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 김해 시정을 우리 시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는 이광희입니다. 손으로 뛴다는 거는 주로 이제 타자를 쳐서 글을 많이 쓴다는 거고 발로 뛰는 거는 현장을 많이 살려간다는 우리 그런 뜻으로 보좌관이 없으시구나. 손으로 직접. 특수 활동비를 조금 어디 받으시면 받으면 보좌관을 만들 수 있겠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병곤 열사의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23일 날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김병곤 열사 기념사업회의 중요한 논의들을 했는데요. 약 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김병곤 열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김해 지역에는 친척들이 많아요. 김해 김씨 상당히 그 한림면에 유명하게 세를 이루고 살았던 집안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후배 얼마 전에 김오랑 참군인 김오랑 추모회를 만들었던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상을 세웠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멀리서 진관스님이라고 아주 민주화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신 진관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20분이 오셔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미 사업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니까 진작 중앙에 사업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달 말에 이제 평전이 나옵니다. 그 평전 나오고 출판기념회를 김병곤 평전 예 그렇게 해서 나오기로 되어 있고 그쪽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김병곤 열사께서 김해 한림면 퇴은 불학 출신으로서 한림초등학교 부산에 있는 개성중학교 그리고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렇게 다니신 분인데 그 정작 이 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김병곤 열사님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1980년 그때 직접 보셨군요. 예, 봤습니다. 사진으로 저 봤는데요. 그게 이제 옥중에서 찍으신 사진들인데 옥중에 계신 분 같지가 않으세요. 얼마나 이렇게 여유만만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건 참 깜짝 놀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이분이 민청학령 사건으로 그 검사의 사형 선고를 구형을 받습니다. 예. 거기서 봤던 사람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파래지기는커녕 봄같이 싱글거리는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우렁우렁한 목청이 재판정을 흔들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라는 영광스러운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잃을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그 뒤에도 굉장히 그 어려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항상 이러한 큰 인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53년생으로 태어나서 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7세의 나이로 영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 지역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모여서 첫째 김해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추모 기념물을 세우고 이분에 대한 그 연구, 학술, 문화 이런 내용들을 발표 이런 거를 해서 김해 시민들과 함께 이분을 함께 기리자. 이게 이번 그 모임에서 결정이 다 되었고요. 추모 기념물의 규모, 장소도 그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다 건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민청학령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화 투쟁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이고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이제 연루됐던 많은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윤태, 이해찬 전 총리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김병곤이라는 인물을 의외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 바뀐 걸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에요. 김해의 출신 도의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몇 명이 국민당 한 명만 했네요. 예. 김해 출신 도의원이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자유한국, 1명이 국민당인데 국민당 한 명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같이 알아야 될 게 그동안에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에 이 무상급식 재원 분담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의 분담을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3대 4라는 도교육청 3, 도의회 3 그리고 각 시군 4 이렇게 좀 하려고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도지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뀌어가지고 한경호 군안대행이 좋다 그러면 3 하자. 그리고 교육청도 3 하자. 그리고 각 시군이 4 한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은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도는 전체 도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큰 부담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분담을 적당히 해서 합의를 했는데 경상남도 의회가 이렇게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했던 도의회가 야 우리 말 안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네. 예, 우리 도의회의 말을 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도의회가 또 개입을 해서 4대 2대 4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예, 이랬던 글을 보면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3에서 2로 줄인 거죠. 3에서 2로 우리가 좀 더 작게 내려고 도가 또 작게 내려고 줄이면서 이렇게 중간에 좀 제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4대 2대 4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 지켜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밥 갖고는 더 이상 장난 안 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특수활동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김해 역성지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김해시 봉황동에 약 한 30년 된 건물이 있는데요. 네. 어머니들이 김해에서 최초로 자발적으로 세운 민립 복지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들이 세울 때는 복지의 개념보다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해 여성회관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해 여성회관으로 세우려는 이 어머니들이 막 다니면서 그 개도 모으고 갯돈을 모으셨다고요? 갯돈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막 활동을 하고 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땅은 어머니들이 샀어요. 사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건물도 그 땅을 그냥 담보로 건물을 지었으면 더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때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성을 유지하되 시 예산, 시 재산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1982년인데 이 82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운영되어 온 이 김해 여성 복지회관이 지난 10월 30일 날 시와 음악이 있는 콘서트라는 후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난 35년을 돌이켜보고 상당히 뜻깊은 그런 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김해 지역의 여성들의 최초의 민립 여성회관이라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인 건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의원님 어머님도 이때 참여를 하셨어요? 예, 어머니도 그때 함께 참여를 그러신 것 같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상히 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김해 여성 26명이 5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부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야 정말 애쓰셨다. 예, 근데 초기에 그렇게 움직였던 분들이 이제 생존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어머니 외에는 생존한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우리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렇고 여성 운동에 대한 것들을 이미 김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한 10년 앞서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행복한. 35년 전이니까 벌써 한 세대가 넘어갔죠. 그러시죠. 자 이분들 참 감사하고 고맙고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김해시정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신문 보도가 났지만 그 김해시 의회 송유인 의원이 10월 말 그 의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등등의 안전장치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이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해 지역에는 652개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33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58개소의 초등학교 쿨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있지 나머지 100인 이상 상당수의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없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 학생들 가방 뒤에 30 그거 딱 하고 다니잖아요. 속도, 속도 제한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우리 경남에서는 가방. 근데 30이라고 이제 뒤에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거죠. 그럼 슬픈 거죠. 다 알아서 해야 우리 되는 거죠. 학원 차량 뒤에다가 30을 이런 걸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차량 뒤에 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사람은 애들이 그 30을 달고 다닌다는 거는 좀
마음 아프죠. 예, 마음 슬프죠. 아프죠. 네, 그래서 아니 노란 그 버스들이 진짜 차선 2개를 물고 정차해가지고 애들을 싣고 태우고 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자체가 이제 안전이라든지 애들 안전 의식이 없어서. 예,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 교육.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납포되었다가 돌아온 흥진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0월 21일 새벽 1시 30분께 동해에서 조업하던 38톤급 보고잡입니다. 보고잡이 어선인 흥진호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었다가 일주일 후에인 27일에 돌아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예전 정부와 환희하게 다르다. 이게 사실은 어부들이 잘못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냥 무사하게 온 거거든요. 이런 일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이 사건을 확대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덜추어내어서 남북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 전부 다 무사하게 다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청신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죠. 그리고 조용하게 잘 이끌어온 것도 현재 정부가 잘 해온 것 같아요. 가만 제 생각에 과거에 잘못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이번에는 좋은 쪽으로 사용해서 북에 주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 뭐 돈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외교를 잘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북한에서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어부들이니까 그렇게 풀어주게 됐고 또 그분들이 이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도 이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좀 문제를 좀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 연설하실 때도 앞에 7일간의 행적을 밝혀라. 아이 너무 초딩적인 발상이야. 그게 과거에 우리 저희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사상 교육을 받고 내려온 어부들한테 인질로 잡고 있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걸 또 어떤 빌미를 잡았고 틀을 잡아서 또 이슈 한다는 자체가 그냥 저렴하죠. 우리 국민 무사하게 잘 살려서 데리고 왔으면 그 더 이상의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분들하고 한국일보하고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밝히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올라간 건데 이게 이제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이제 그렇죠. 처음에 선장도 자기들이 불법하지 않았다고 막 우기다가 결국에 합동조사소에서는 어제 발표가 났어요. 우리가 사실 흔히들 그렇게 한답니다. 네네 많이 그런 어떤 GPS 딱 끄고 그냥 넘어가서 많이 잡아오려고 욕심을 낸답니다. 거기가 도로 안 잡으니까 굉장히 어획량이 많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여기를 너무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공동 의료 구역으로 하자. 남북한이 공동 의료를 하도록 하고 중국이 안 쳐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 침공만 막으면 우리끼리는 그냥 하면 그렇지, 좋지 않느냐. 이게 맞아, 하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후 이야기에 너무 좀 졸렬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게 조금 약간 가슴 아프죠. 대꾸할 그 일말의 가치가 없어요. 이번에 어쨌든 좋았던 거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문제 푸는 거하고 북한 문제 이렇게 흥진호 어부들 푸는 거는 따지면 이게 쾌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자랑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국민의 김해 썰전! 또 김해 썰전 우리 4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같이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핫쌤입니다. 네. 김해 시민의 주인됨을 찾기 위해서 발로 뛰고 손으로 뛰는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김해로 굴러 들어와서 아직도 구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김해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천지를 모르는 이경호입니다. 가면 갈수록 장류가 더 좋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너믹해지고요. 뭔가 막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에 트위터 코리아에서 발표한 게요. 뭐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들어가. 그게 트위터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사실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한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차명계좌.
예, 이건희의 차명규제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창원터널입니다. 창원터널 화재 사건. 또 다섯 번째가 평창올림픽. 또 여섯 번째가 고 김주혁 씨. 또 일곱 번째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9.3%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잘된 일이죠. 세계 뉴스고 송송커플하고 이승기 제대는 파묻혀버렸네요. 빅뉴스인데 본인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 중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인데 창원터널 화재 문제 얘기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경남 창원에서 윤활유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폭발하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통에 불이 붙어서 마치 무슨 폭탄처럼 그게 날아가면서 반대쪽까지 튀었답니다. 그래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사를 입고 뭐 차가 한 10대 정도 전소되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고들이 왜 끊이지 않나? 왜 우리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있는가? 네,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사고가 바로 이 장소에서 과거에 있었답니다. 이 창원 저희 좀 위험한 길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예. 그런 안 하고 싶은 주제인데 이건 최악의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것 같은데 뭐 연세 많으시고 차는 많이 노후되고 뭐 그다음 중량 초과에. 그렇죠. 또 드럼통도 그냥 싣고 이래 고정도 하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3살 먹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죠. 예. 그분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서 자기 차를 줬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머니가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도 그게 있고. 저희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그 시간대에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제 주변에 누구누구는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장유에 산다 그러니까 혹시 멀리서 이 사고 혹시 어떻게 됐는지 전화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 앞에 지나갔다 그 시간대 앞에 지나갔다는 사람들 있고 그 불이 난 다음 장면을 바로 봤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 해요. 사실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민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문자 받으셨죠? 네네. 문자는 1시간 반 넘었어요. 그래도 김해는 창원보다 10분 빨랐더라고요. 10분?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어서 후진해서 나오셨답니다. 앞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거의 1시간을 그 안에서 막혀 있던 분도 계시고, 이번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조례도 제정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김해에 사는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도 생각하고요. 김해가 민주화의 아주 깊은 뿌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좀 이 추모 사업이 진전된 데는 첫째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김해에서 이런 반유신, 박정희 독재 활동을 했던 분을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추모 사업을 하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변화. 그리고 김경수,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시장님도 도와주시고 어떤 이런 변화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념사업회의 위원장을 배병돌 시의회 의장님이 맡기로 했고 두 국회의원은 자문위원을 맡기로 했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관 씨가 사무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용이 정해지고 평전 출판 기념회 및 강연회 그리고 추모 기념물 건립 이건 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그냥 토요일, 일요일에 막 하루에 막 몇 개씩 막 연이어서 겹치니까 10월 말에서 11월 넘어올 때 진짜 많았죠. 문제는 이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사장에 가보면 주관하는 단체와 시장 시의원들 등 내빈들하고만 이렇게 있고 정작 이 참여를 하고 구경하고 관람하고 이 뜻을 알고 가야 될 시민들은 너무너무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스텝의 숫자가 더 많고 관람객의 숫자가 작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 하는 거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예, 그러니까 아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거로만 아무 효과도 없어도 그냥 계획했으니 하자. 그렇게 막 그냥 예산이 막 집행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손실이 있는 것 같아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마을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그 행사를 아는 분도 별로 없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김부겸 장관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는 관람객 쪽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막 다른 행사들이 막 터지니까 시민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러니까 뭐 또 행사 오시는 내빈들도 막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바쁘시겠어요. 이게 좀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안일한 생각이지 않나. 정말 현장의 소리를 못 듣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참석도 하고 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가는 사람 입장에서 가보면 너무 썰렁하다. 어제 진영 단감 대회는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거기는 왜냐하면 진영 사람들한테는 축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단감 축제가 대표 축제니까 어제 의자를 3,000개를 깔았다는데 다 못 앉았어요. 저희 주변에 그러니까 한 5,000명 온 것 같은 지인들도 엄청 왔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요. 진영 단감 축제는. 그런 거는 좋은 현상인데 김해 수렁원 시민의 종 고분박물관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이번에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문제였어요. 원래 마을 기업 공동체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행사인데 이게 묻혀버렸어요. 자원봉사자들만 100명이 넘게 와고 거기 다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알려야 되고 이게 제일 축제 그거로 돼야 되는데 뭐 같이 다 겹쳐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효과를 못 봤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의원들한테 무상급식을 이제 제대로 할 거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상남도 의회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무상급식 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90%가 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무상급식을 이제 시행하도록 하겠느냐 하고 질문지를 보냈는데 대답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대답을 한 55명 중에 7명만 대답을 했다고. 그 중에 자유한국당은 1명만 대답하고 나머지 민주당, 정의당, 국민당, 정의당 이분들이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래요. 아직도